일반적으로 무솔리니는 히틀러의 그늘에 가려져 덜 주목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의 관계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무솔리니는 히틀러에게 큰 관심을 보이거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922년 파시즘에 기반한 로마 진군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자신에 반해 히틀러는 1920년대 후반까지도 별다른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무솔리니에게 있어서 히틀러는 자신을 모방하려고 하는 수많은 아류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독일에는 더슈탈헬մ, 즉 철모단이라 불리는 1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들로 조직된 극우주의 준군사 조직이 있었는데, 무솔리니는 히틀러가 1930년 선거에서 큰 약진을 거두기 전까지만 해도 히틀러보다도 이 조직을 더 유력한 정치적 파트너로 눈여겨보기도 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에 대한 무솔리니의 무관심은 1931년 4월이 되어서야 무솔리니가 자신에 대한 나치의 공식적인 방문을 허용해줬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때 나치로서는 최초로 무솔리니와 면담을 했던 인물이 이후 나치에서 실세가 될 헤르만 괴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괴링은 히틀러의 부탁을 받고 무솔리니의 사진에 그의 서명을 받아서 히틀러에게 전해줬는데, 이는 사실상 무솔리니가 나치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호의적인 제스처였습니다. 괴링의 4월 방문 이후 11월에는 무솔리니의 독일 답방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방문 직전 무솔리니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한 것에서도 당시 둘의 관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지 잘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1933년 히틀러가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도 무솔리니는 1년이 지난 1934년 6월이 되어서야 히틀러를 베네치아로 초청합니다. 이 방문에서 실질적인 현안으로 논의된 것은 딱 하나,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에 놓인 오스트리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무솔리니는 오스트리아를 독립된 국가로 남겨놓는 것을 원했던 반면, 히틀러는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예전부터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히틀러는 무솔리니에게 오스트리아 문제는 자신에게 급박한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등 양자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것은 무솔리니였습니다. 그러나 무솔리니가 한편으로는 자신의 독일어 실력을 과신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히틀러에 대한 자신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통역을 이용하지 않고 히틀러와 직접 대화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둘이 얼마나 서로의 말을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무솔리니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무솔리니는 독일 국민들 앞에서 독일어로 연설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이를 강행했는데, 많은 독일인들이 무솔리니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를 둘러싼 둘의 논의는 전체 일정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했고, 실제 일정의 대부분은 대중에게 둘의 관계를 알리는 외부 행사였습니다. 이때 무솔리니는 7만 명 규모의 파시스트 검은 셔츠단을 준비시켜 놓고 자신도 역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솔리니는 자신이 단순히 이탈리아의 국가 원수가 아니라 이탈리아를 넘어서는 국제적인 파시즘 운동의 지도자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외무장관의 말을 듣고 군복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장을 입었는데, 만남이 끝난 후 군복을 입지 못한 것에 분노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히틀러를 만난 무솔리니는 파시즘식 경례가 아닌 일반적인 악수를 건넸는데, 이 역시 히틀러가 자신과 동등한 파시즘 지도자가 아니라 단순히 한 국가의 원수에 불과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34년의 만남 이후 둘의 관계는 일시적인 냉각기에 접어듭니다. 이는 같은 해 7월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난 나치의 쿠데타 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도 자체는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총리였던 엥겔베르트 돌푸스가 사망했는데, 그는 이전부터 친 무솔리니파였기에 무솔리니는 이를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지대에 군대를 배치시키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치 인사들과의 모든 대화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히틀러에 대한 냉랭한 태도는 1935년 말이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무솔리니가 1935년 10월 에티오피아를 침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공격은 무솔리니가 측근들에게 파시즘은 승리의 영광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며 전쟁을 위한 전쟁이라고 대놓고 표현했을 정도로 별다른 명분 없이 무솔리니의 개인적인 권력 구조 강화를 위해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영국과 프랑스는 국제연맹을 통해서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자 했고, 이는 이탈리아가 독일과 가까워질 요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히틀러 역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솔리니에게 다시 접근했습니다. 이미 국제연맹을 탈퇴한 히틀러는 제재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탈리아를 제외한 국가들 중에서 거의 처음으로 에티오피아에 대한 이탈리아의 지배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로부터는 제재를 받는 반면 히틀러는 구애의 손길을 뻗자 무솔리니는 1936년 1월 히틀러에게 독일과 이탈리아는 운명 공동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무솔리니에게 화해의 손짓을 건네면서 동시에 에티오피아 황제에게 몰래 군수품을 지원했는데, 이는 무솔리니가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함으로써 무솔리니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37년 9월,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국가 원수가 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독일을 방문합니다. 히틀러의 이탈리아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부분의 일정은 대외 일정이었습니다. 첫 일정은 히틀러가 생각한 나치의 본거지인 뮌헨 방문이었고, 이어진 일정도 국가 정상들 간의 만남이라기보다는 파시즘 운동 지도자들의 만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짜여졌습니다. 둘이 함께 1923년 히틀러의 실패한 쿠데타 와중에 사망한 나치들의 무덤을 방문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무솔리니의 독일어 연설이 이뤄진 것도 이때였습니다. 한편 당시 주요 현안을 놓고 벌어진 몇 안 되는 대화 후에 무솔리니가 체념하며 독일은 오스트리아 병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멀어진 후 무솔리니와 히틀러 사이에서 관계의 주도권이 어떻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무솔리니가 독일을 방문한 직후인 11월, 이탈리아는 독일과 일본이 1936년에 맺은 안티코민테안 팍트, 반공협정에 가입하고 연말에는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이제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진 무솔리니에게 자신을 제외하고는 대안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38년 3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파견하면서 이에 대해서 무솔리니에게 어떤 소식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솔리니에게 매우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히틀러는 이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할 때도 무솔리니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히틀러로부터 통보를 받았던 것입니다. 한때 자신의 아래라고 생각했던 히틀러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무솔리니에게 얼마나 모욕적으로 다가왔는지는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무솔리니의 행동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1940년 10월, 무솔리니는 히틀러와 독일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스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솔리니는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측근에게 히틀러는 항상 사태가 다 끝나버린 후에야 나에게 결과를 통보해준다. 이번에는 내가 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줄 것이다. 바로 히틀러가 신문을 통해서야 내가 그리스를 점령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무엇인가 돌아가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히틀러는 10월 28일 피렌체를 방문했는데, 이때 무솔리니는 기차역에 도착한 히틀러에게 곧바로 자신의 군대가 같은 날 그리스 국경을 넘었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이는 무솔리니가 얼마나 이전 히틀러의 행동과 히틀러와의 뒤바뀌어버린 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솔리니의 예상과 다르게 이탈리아군은 그리스에서 크게 고전하게 되고 한 달 남짓 만인 12월에는 독일에게 지원을 요청해야만 하는 처지가 됩니다. 다음해 4월 개입한 독일군이 불과 14일 만에 그리스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무솔리니의 체면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 이후 무솔리니와 이탈리아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히틀러가 각별히 신경 썼다는 것은 이제 양자의 관계가 완전히 굳어졌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히틀러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우위를 굳이 직접 보여줄 필요도 없이 이탈리아를 잘 구슬려서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한편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탈리아 국내에서는 무솔리니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이어진 전투에서의 패전들로 인해 무솔리니는 1942년 이후부터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고 1943년에는 로마에서 몇 주 동안이나 자리를 비우고 별장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몰아내려는 계획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무솔리니는 이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자신의 잠재적인 정적들을 효율적으로 조기에 처리했던 무솔리니였기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 때문에 무솔리니가 자신의 몰락을 그냥 방관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결국 1943년 7월 25일 무솔리니는 왕으로부터 해임되었다는 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체포되었습니다. 무솔리니는 몇 차례 여기저기 이송되었다가 마지막에는 해발고도 2000m의 그란사소 인근에 투옥되었습니다. 의지를 상실한 무솔리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벌이기도 했지만 9월 12일 독일군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전에도 이미 히틀러와 일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제 무솔리니는 히틀러에 완전히 종속되었습니다.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지만 히틀러의 강권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이탈리아인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이탈리아의 국가 원수임을 알렸고 히틀러의 지시 아래 괴뢰 정부인 이탈리아 사회공화국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내각도 스스로 정할 수 없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독일에 의해서 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솔리니와 히틀러 둘 모두에게 몰락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1944년 7월
무솔리니는 마지막으로 독일을 방문하고 히틀러와 만납니다. 7월 20일, 우리에게 영화 작전명 발키리로 많이 알려진 히틀러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 같은 날 오후 히틀러와 만난 것도 무솔리니였습니다. 일정이 마무리되고 헤어질 때 히틀러가 남긴 말, 내가 그대를 믿어도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소. 내가 그대를 나의 가장 친한, 유일한 친구로 여긴다는 것을 믿어주시게 라고 말한 것에서는 몰락을 향해 다가가는 두 독재자의 감정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1945년 4월 27일, 패전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무솔리니는 독일 군복을 입은 채로 스위스 망명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파티잔들에게 발각되어 다음날 총살당했고, 이 소식을 들은 이탈리아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